B&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57번째 시간입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국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시고 불안한 거를 넘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장애, 그중에서도 불안장애 일종인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불안이라든지 공포, 그 다음에 불안이랑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불안장애, 공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공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은 대상이 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공포는 명확한 대상,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게 이제 공포고요. 일반적으로 불안은 공포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불안장애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조금 이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범불안장애는 이제 불안장애 일종이니까는 어떤 불안의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늘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을 때보다 불안할 때가 더 많은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범불안장애가 뭐냐 하면은 늘 불안한 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일단 시작으로 볼 때는 그냥 쉬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제가 안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불안장애는 늘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늘 불안하면은 범불안장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를 한번 좀 드려보면은 이제 신체 질환, 호르몬 질환 중에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습니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상선 항진증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각성돼 있고 불안하고 쉽게 짜증스러워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이런 예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또 약물에 의해서 또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성인 ADHD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인 ADHD다, 이렇게 좀 과잉 진단되는 경향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ADHD 경우는 외국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치료제로 쓰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약물이 컨서타라는 약물인데, 이 컨서타라는 약물이 틀림없이 ADHD에는 효과가 있지만 ADHD가 아닌 경우 혹은 오진된 경우, 또는 설사 ADHD라고 해도 컨서타가 가진 어떤 약물의 특징 때문에 불안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좀 갈피를 못 잡는데 거기에 이제 컨서타에 대해서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좀 조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불안장애, 불안장애에서 쓰는 약물에 이제 벤조다이제핀이라는 항불안제뿐만 아니라 이제 항우울제도 쓰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치료 세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항우울제의 대표적인 항우울제가 이제 세로토닌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 흔히들 이제 SSRI라고 그러죠. 그런 약물들을 이제 불안 증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항우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세로토닌이랑 노르에프네프린의 그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물,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에서 SNRI다, 이런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항우울제이고 불안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 노르에프네프린의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에 또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불안하다고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게 조현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또 늘 불안해하는 적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서 불안 증상을 보이고 또 그게 이제 일반화되다 보면 늘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불안 장애는 아니다. 이런 감별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DSM-5에서 보이는 범불안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를 이제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불안한 분들은 불안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불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신체 증상, 그다음에 이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거에 상당 부분은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생길 뿐 아니라 불면이라든지 우울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고 늘 불안하다고 그래서 불안 장애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증상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범불안 장애라는 거 이제 매우 흔한 정신과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을 했을 때는 여자가 뭐 한 2배 이상 많고요.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에 많냐, 어린 사람에 많냐, 혹은 어릴 때 발병하느냐,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느냐, 이렇게 되면 어려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중년기까지도 잘 지내시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불안장애가 일반화되는 범불안장애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치료는 뭐 큰 틀에서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정신 치료로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불안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의 진단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불안한 경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운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해피라이프님께서 저도 예민하고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치료가 필요한 기준이나 시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DSM-5의 진단 기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안하다고 그래서 또 예민하다고 그래서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불안하고 예민한 걸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좀 막연하기는 하죠. 근데 또 막연하기 때문에 난 불안하지만 그냥 웬만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안 증상이 없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이나 기능이나 어떤 낙관적인 면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정신과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런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예전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주변 분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민하고 불안하다는 거 느끼는 건 사실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굉장히 뭐 익숙한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하고 항상 이제 주의 집중하는 걸 요구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민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곧 불안 장애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뭐 명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주변 분들, 특히 이제 명상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건 뭐 마음 챙김 그래 갖고, 이것도 뭐 일종의 그 인도 불교에서 유래된 거를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포퓰러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제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명상의 또 상당 부분 초점은 불안하거나 잡념을 없애는 거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혜님께서 불안할 때 복식호흡한다 이러시는데, 복식호흡이나 명상, 이게 사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숨을 이제 아주 천천히 쉬고 깊게 들이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 신경을 좀 낮춰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나는 예 중에 하나가, 그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신경계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뭐 얼마나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이기는 하지만,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호흡수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카라얀이라고 되게 알려진 그 작곡가, 지휘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뭐 명상 또는 요가를 통해서 심박수를 40까지 낮췄다, 뭐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요게 이제 큰 틀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자기 생리적인 반응을 자기가 계속 피드백 받음으로써 생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생리적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불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증과 우울증이 연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뭐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는 통증이 있으면은 뭐 안 그래도 우울하거나 우울해지기 쉬운데, 아프면 더 우울한 게 이제 악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있겠고요. 그건 이제 뭐 너무 자명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울해지면은 우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통증에 대한 역치, 그러니까 통증을 참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면 뭔가 조금 불편한 거를 통증으로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르고 지나가거나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부분은, 통증약이라는 게 통증약 나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증약은 좀 의존성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할 약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에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통증약 쓰는 거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김병놈께서는 불안할 때 SNS를 줄이고 폰을 덜 보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러는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SNS와 폰 이런 게 뭐 비근한 예로 독서에 비해서 훨씬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전달되는 그 간격이라고 그럴까요? 스팬이 되게 짧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독자거나 이제 시청을 하는 사람이랑
쌍방향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보가 계속 시차가 별로 없이 주어지는데 본인은 그거를 소화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어떤 시간적이거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뭐 정보가 쏟아진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수가 났다. 뭐 이런 뭐 비슷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컨트롤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컨트롤 못하는 게 거의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불안한데 저런 SS를 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에 접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좀 불안할 때는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이제 뭐 편안한 의자에 좀 뒤로 느긋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고 뭐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복식 호흡도 하고 천천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요. 어떤 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도 명상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불안장애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이나 신체 증상, 그다음에 과각성이라는 거 이제 주의 집중이 너무 되고 그다음에 예민해진다 이런 거랑 거의 동의어죠. 불면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불안장애의 문제점들은 생활이 위축되거나 사람이 위축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곰곰 생각해 보시면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정확하거나 합리적인 어떤 현실의 인식, 그다음에 판단, 의사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요. 근데 미처 이제 불안할 때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너무 급하니까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이성적이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못 하게 되는데 이거를 또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불안장애라는 거는 정의상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니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이 계속 축적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안은 사람을 위축되게 해서 행동해야 될 때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틀림없이 그르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앞으로 계획이 없다. 또 하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핏 봐서는 우울 증상 같은데 이게 또 불안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이 앞으로 계획이 없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젊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죠. 근데 젊었을 때 이루어져야 또 나이가 들어서 더 그걸 이제 미천으로 해서 더 이제 합리적인 행동 또 보람 있는 행동 또 적극적인 사회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뒤처지게 되니까요. 더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불안하게 되면 대인관계도 사실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불안하면은 이제 뭐 쓸데없이 짜증도 내고 또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하게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한테 짜증을 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대인관계에 의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불안장애는 우울장애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좀 단순하고 일직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초래하는 부분은 우울장애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HK님 질문이 누군가와 싸운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거 이제 뒤에 클래시컬 컨디셔닝 할 때 고전적 조건화 할 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한 불안에서 그 불안이 일반화되는 범불안 장애라는 거에 범이 무슨 범 내려온다 이런 범이 아니라요. 제네랄, 영어의 제네랄의 수동태 또는 과거분 사용해서 generalized를 이제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널리 퍼져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저 부분을 질문하신지는 좀 뭐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범불안 장애가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뒤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요 말씀인데요. 이건 정답을 말씀드리면 심장에 문제는 없죠.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부정맥이 있는데 심장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정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두근거리는 거나 맥박이 달라지는 거니까 설사 부정맥이 있다고 그래도 사소한 일 또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부정맥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일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건 이제 불안했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신체 증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분은 불안하면 배가 아프다 이러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안하면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 자율신경계의 작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체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불안할 때 그게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은 꽤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과도하다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불안할 때가 안 불안할 때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을 불안했는데 1년 중에 4개월 정도만 불안했다 이러면은 8개월은 불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단 기준에 엄밀히 맞춰서 생각하면 이제 범불안 장애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되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사실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걱정할 만한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걱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때 이게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절하는 게 어렵다. 이제 영어로는 언더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영어긴 하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게가 되면 그거는 이제 범불안 장애 진단 기준에 속하지도 않고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도 불안 증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열거된 거는 이제 6가지 증상인데요. 이 6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한번 이제 내용을 다 일일이 아실 거는 없지만 저 별표 쳐놓은 거 보시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걸 이제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상황 이걸 이제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에 선 느낌은 저게 영어 번역이라서 이제 조금 어색한 표현이 돼버렸는데 영어는 이제 뭐 엣지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가장자리에 있다가 까딱하면 떨어질 것 같다.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쉽게 피로해지는 거,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근육이 긴장되는 거 또는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범불안장애에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어디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범불안장애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드렸지만 임상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불편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불안장애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불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범불안장애다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범불안장애가 초래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뭐 콘서타라든지 그다음에 SNRA 계통의 항우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에서 불안이 있는 경우도 늘 불안하지만 이거는 범불안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뭐 엉뚱한 슬라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범불안장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고 치료할 거냐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T라고 써 있고 M이라고 써 있는 이런 나무 토막들이요. T는 이제 태스크라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미팅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몰려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오다 보면은 도저히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A라고 쓴 거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제 일을 끝낸 건데 오른쪽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거는 너무나 오버로딩이 걸려 갖고 이제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이제 일을 못 마친 상태인데 문제는 저게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뭐 돈을 버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놓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그 뭐 시간 정리법, 뭐 시간과 일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주장돼서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GTD라고 그래서요. Get Things Done 해갖고 GTD라는 그런 컨셉에 의해서 뭐 만들어진 뭐 다이어리라든지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스마트폰에 깔아서 뭐 꽤 쓰고 있는데 뭐 사실은 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뭐 도구들의 도움을 이용해 갖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이나 또 미팅들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 컨트롤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기가 기회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불안한 일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상적인 상태라면 컨베이어 벨트에 도달하는 게 항상 규칙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 미팅 계획이 잡히면 저거는 아주 쉽게 모든 거를 다 소화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일이라는 게 항상 몰아서 오고 또 쉴 때는 또 지루할 정도로 일이 없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 게싱스톤에서 이제 중요하게 취급하는 건 인박스라고 그래서요. 이제 일이 많이 이제 몰아닥치게 되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요게 이제 영어로 now horizon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지평선에 보이는 거, 지금 해야 될 이 범위에 보이는 거 밖으로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무작정 이제 안 되는 건 다 쌓아놓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랭클린 다이어리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쌓아 놓고 있다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갖고 처리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기회를 잘 매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요게 뭐 의외로 불안에서 얘기하는 불안을 컨트롤하는 거, 스트레스로 컨트롤하는 거랑도 꽤 이제 적절한 것 같아서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심한 형태의 불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범불안장애 진단도 받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그거보다 뭐 경미한 경우 또는 설사 범불안장애라도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게, 또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인지 행동적인 치료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나염님께서 어려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을 잘 느끼는 거는 타고난 부분이 있을까요? 요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 그 쥐 실험을 통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잘 느끼는 게 타고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안을 잘 느낀다는 거의 동전의 이면에는 자기가 예민하고 상황 파악을 잘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안을 잘 느끼게 태어났으니까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건데, 어쨌든 말씀 주셨듯이 어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 자체는 불안해지기 쉬운 성향을 타고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불안하면 없던 인도 만들어서 말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곧 이어 말씀드릴 그 고전적 조건화랑 비교적 이제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면 자라보고는 놀랄 만한 이유가 있지만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소뚜껑 보고 놀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장애의 어떤 왜 그런지는 좀 생리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게 이제 범불안장애의 작동 기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릴 거는 좀 또 진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질문 받도록 하고요.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거의 범위 generalized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직관적으로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저 이제 뭐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불안이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들불처럼 번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인데 불안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요거 슬라이드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게 이제 시카고에 가면 있는 건데, 대공황 때의 뭐 모든 대도시, 시카고가 미국에서 뭐 2등쯤 하던 도시였으니까요. 모든 그 대도시에 이제 증권거래소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옮겨다 놓은, 박물관에 옮겨다 놓은 이런 실물의 사진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주식 시장을 탐욕과 공포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다는 거, 공포라는 게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고상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욕과 공포가 서로 엇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불안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요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불안이지만, 정신과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안은 그 단테의 신곡의 첫머리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연상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범불안장애 얘기하는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사파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테가 한 35살 때쯤 됐을
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피렌체에서 정치 투쟁을 하다가 이제 망명을 해 둬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피렌체에 못 돌아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그 인생 어떤 전의에서 인생 여정에서 내 자신이 이제 깊은 숲에서 길을 잃은 거를 발견했다. 그러고 정답까지 가는 그런 직진 도로는 없다. 그리고 날은 어둡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핏 뭐 우리나라 가곡 그 고향 생각인가요? 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알아주는 이는 없고 그다음에 밝은 달만 쳐다보니까는 외롭기 그지없다.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거랑도 이제 일견연상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 길은 멀고 가다 보면은 뭐 막힌 길이거나 잘못 들어선 길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뭐 단테의 경우는 요 신고의 경우는 이제 그 로마 고대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여성 아이디어란 여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베르사체든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귀인을 만나갖고 결국은 이제 그 긴 인생 여정을 이제 끝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외롭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베아트리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대인이 겪는 불안은 뭔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답도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공포스러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지속된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상을 하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사진은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두덩 먹고 있는 얼룩말인데요. 이게 이제 보호색을 띤 사자가 등장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발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자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눈이 확대되고 그렇죠. 심장 박동은 마구 뛰어갖고 혈액을 이제 근육과 뇌로 아주 뭐 이렇게 빠르게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이 근육과 뇌에 도달하면 그걸 이제 산소를 통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숨이 가빠지고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장 급하지 않은 소화기라든지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반응은 억제가 돼서 맞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각성되고 그다음에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그게 사실은 긴장되고 불안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자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사자에 대한 공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촉즉발의 사진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얼룩말은 이제 저 사자가 나한테 달려드나 뭐 이런 거를 경계하면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저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필사적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긋한 싸움은 아니고 또 못 먹으면 이제 자기가 죽고 자기 새끼들이 죽으니까 또 필사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게 뭐 말하자면 이제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굉장히 두툼한 책에 나왔던 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얼룩말의 경우에는 위궤양이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널리 언급되는 그 책의 주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얼룩말의 경우는 사자의 사냥이 끝나면 뭐 옛날에 그런 사냥이 있었다는 거는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억에 안 남고 그냥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좀 먼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얼룩말의 경우에서 보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인데요. 요 파란 게 부교감 신경이고 빨간 게 교감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감 신경이 활성되면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해지니까 교감 신경 활성화는 거의 불안이랑 동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사실은 원래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돼 있어서 느긋하고
이제 뭐 인생을 즐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위험이 신호가 감지되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서 정신이 각성되고 근육이랑 뇌가 활성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사냥을 끝내면 다시 교감신경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다시 원래대로 높이 올라가서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룩말의 경우는 이제 위궤양이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고요. 반면에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됨의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사냥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까는 뭐 굉장히 슬플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자에 대한 뭐 증오나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신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패턴을 기억해서 다음에 사자가 사냥을 하러 오게 되면은 어떻게 피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길게 봐서 인류가 발달한 과정을 보면 사자한테 잡아먹히다가 협동을 해갖고 사자를 오히려 사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이룬 게 인류의 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물에서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이랑 사람에서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은 완전히 다른데,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성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이 올라갔던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던 부교감 신경이 원래 수준, 원래 수준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서 만성적으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오늘 말씀드릴 거로 말씀드리자면 불안이 계속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범불안장애라는 거는 조금은 뒤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기는 하지만 범불안장애가 처음 생길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라든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생리적인 기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임상적으로 번역하자면 범불안장애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뭐 정신 집중이라든지 너가 노력하면 된다든지 이런 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계시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를 하자면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개는 침을 흘리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화되지 않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식이 있으면 침을 흘리지 거기에 어떤 학습이나 컨디션이라는 건 학습이라든지 기억이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nconditioned stimul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휘슬, 호루라기를 불면 사실은 개가 침을 흘릴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컨디셔닝을 시키는 거는 뭐냐면 음식을 줄 때 항상 휘슬을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휘슬을 부는 거랑 음식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게 개의 신경계에서는 이게 서로 그 페어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학습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식 없이 휘슬이 불어줘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범불안장애의 생리적인 기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소뚜껑이 휘슬이고요. 자라가 이제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뭐 비유로 얘기하면 음식에 의해서 불안해지고 사실은 휘슬에 의해서 불안해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조건화가 되게 되면 휘슬에 의해서도 불안해진다. 근데 휘슬이라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생각해도 그렇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라랑 소뚜껑은
그 생긴 게 비슷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것들에 의해서 조건화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도한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generalized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generalized 된 불안장애. 그러니까 불안장애의 시작은 이 푸드처럼 보이듯이 공포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generalized 됐는데 그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범불안 장애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전적인 조건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면 그저 그 소거라고 그럽니다. 익스팅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조건화된 거, 그러니까 휘슬과 음식을 이제 서로 관계가 없는 상태로 언페어링하게 되는 상태, 이걸 이제 소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환영 때 육개장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신입생 환영회 때는 거의 뭐 소주를 대접에 부어서 마시고 뭐 이런 하여튼 좀 요즘 생각하면 황당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뭐 다들 뭐 즐기기도 하고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뭐 무지하게 토했죠. 무지하게 토했는데 그날 그 회식 자리에서 같이 먹었던 음식이 육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육개장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 1년 정도를 육개장만 먹으면 메시껍고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위가 약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일은 의외로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게 이제 고전적인 조건화의 아주 뭐 전형적인 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비근한 예로 제가 국민학생 때인 것 같은데 부산에 놀러 갔다가 그 사촌 형님인가 사준 콩국수를 먹었는데 왜 어린 애들이 좀 비려 갖고 콩국수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맛있다고 그러고 또 사주셨으니까 이제 억지로 먹었는데 뭐 아닌 게 아니나 다를까 그걸 이제 굉장히 토하고 메시꺼웠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뭐 굉장히 어른이 될 때까지 콩국수라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콩국수가 어릴 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요. 그러다 이제 요즘은 뭐 그래도 기회가 되면 먹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뜻하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익스팅션 소거가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그 자극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되면 다양한 방법이라는 건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자극을 주어주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무슨 홍수역법이라고 그래서 아주 강한 자극을 주어줘서 역발상으로 그 조건화를 극복하는 게 하는 방법들이 뭐 행동 치료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군의관 하던 시절에 굉장히 이제 오지로 뭐 이제 뭐 휴가를 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새벽에 들어가곤 했는데 거기가 오지라서 산길을 뺑뺑 둘러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이제 뭐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랬는데 그 인제 요즘 버스들은 옛날 버스들은 다 창문을 이렇게 열어 놓게 돼 있는데 요즘 버스들은 창문이 없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갖고 사실은 그때 그 냄새가 토했을 때 냄새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비슷한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살짝 메시꺼웠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인 조건화라는 거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 질문 주셨듯이요. 근데 개인 차이가 있는데 사람인 이상, 사람은 동물이니까요. 이상 저런 기전이 작동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어떤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고전적인 조건화는
현대 생활에서는 별로 쓸데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동물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좀 이제 저급한 반사 리플렉스 비슷한 거니까 지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뇌피질이 작동해서 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입장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신력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리적으로 조금 완화되거나 개선된 그런 뭐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밑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이제 마련이 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범불안 장애라는 게 이런 고전적인 조건을 통해서 왜 자기가 불안한지도 모르는 거, 쓸데없는 걱정,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인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게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40화 때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제임스 란게 이론, 요런 거에 대해서 뭐, 용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죠. 아까 얼룩말리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자가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뭐, 각성해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사실은 자율신경이 작동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눈이 이제 초점이 맞아지고, 각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내 심장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니까 왜 이러냐, 내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양방향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진 자기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 초기 반응에서는 정신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요인들 이런 건 다 밝혀져 있는데요. 스트레스 가면 한 2, 3초 안에는 자율신경계의 고감신경계에서 노에프네프린, 뭐 에피네프린, 도파민까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카테코라민들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 부신수질도 일종의 특화된 교감신경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신이라는 게 이제 콩팥에 이렇게 얹은 작은 구조물인데 거기에 이제 안쪽에 있는 걸 수질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을 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질에서는 똑같이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티졸이라는 물질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데 이거는 수분에서 수주까지 이렇게 분비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일종 아까 뭐 카레한식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이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슬라이드가 아까 그 강나영 님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려서 불안하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하다 이런 말씀 있었잖아요. 요게 이렇습니다. 요게 좀 이제 색깔 있는 쥐랑 색깔 있는 새끼는 좀 덜 불안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흰색 어미랑 흰색 새끼는 이제 이제 뭐죠? 불안한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재밌는 실험이고 네이처라고 이제 굉장히 뭐 잘 알려진 잡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쥐에 태어난 새끼들은 커서도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불안하지 않은 느긋한 엄마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커서도 느긋해집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셨듯이 어느 정도는 불안한 엄마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사실은 체질적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불안한 것도 좀 체질적이거나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크면은 이제 불안한지로 크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엄마가 이제 불안한데 그 새끼를 불안하지 않은 쥐한테 입양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 체질적으로 불안한 성향을 타고났더라도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뭐 스토리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는 요게 이제 그 불안하지 않은 쥐가 어 이제 이 불안한 쥐 밑에서 자라면 요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불안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워낙이 타고나기에 건강하게 태어난 불안하지 않게 태어난 쥐는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오히려 불안하지 않게 자란다. 또는 역경을 이겨내고 더 강한 성체로 자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요. 요런 부분, 어떤 성격적인 유형으로서 타고난 체질로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불안을 쉽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좀 불안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고 설사 불안을 느끼더라도 오래 가지 않고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일반화될 수는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일반화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소고가 비교적 빨리 소고라는 것도 사실은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학습되는 것도 학습이지만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학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뭐 유행하는 용어로는 뭐 맷집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회복 탄력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정신과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만 한 가지 불안을 놓고 보고도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똑똑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서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답답하든 안 하든 이게 어떤 인간의 정신 어떤 현상에 대한 뭐 본래적인 모습이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남은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질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즈크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었을 때 배가 아프고 감기도 잘 걸렸다. 성인이 돼서 불안할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막 떠들었던 것 같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으면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감기 잘 걸린다는 거는 되게 이제 교감신경 활성되면 면역 기능은 되게 이제 부교감 신경 활성될 때 잘 작동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감기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면역이랑 관계가 있으니까요.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은 감기 잘 걸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배가 잘 아프다는 것도 사실은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쉽게 배가 아프고 또 뭐 소화하다가 소화 기능이 멈추면은 그 음식물들이 배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가 아프죠. 그러면 사실은 저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교감신경 활성화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고 감기에 잘 걸린 거다. 이렇게 내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불안을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초등학교 때 저런 걸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건 안 되건 불안할 때는 오히려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게 안절부절 못하고 오히려 반사적으로 떠들거나 짜증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화 증상으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진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이런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할 때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또 뭐 그다지 불안하지 않은 상태 또는 1차적으로 신체 증상이 먼저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체화 장애 또는 신체형 장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뭐 항우울제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안이 더 문제되는 경우랑은 조금 접근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이별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상상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자꾸 생각나고 무섭고 두렵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 분들 경우 이제 뭐 연애할 때 이별에 대한 불안이 참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뭐 연애의 과정이고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뭐 이 제 이런 조언이 얼마나 먹힐지 또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뭐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런 부분 어떤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불안을 겪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을 성장하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불안이 심할 때 약물을 쓰는 게 이런 어떤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를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그건 좀 극단적인 주장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CCTV 없는 거 지나갈 때 불안하다. 당연히 그러시죠. 그렇죠? 치객만 봐도 불안하다. 그것도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저게 이제 강박 증상 비슷하게 해서 지나간 게 아무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경찰서에서 전화할 것 같다는 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강박 증상이고 저 강박 증상도 큰 틀에서는 불안장애 일종인데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 장애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릴 내용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 하다 보니까는 좀 다 소화도 못하고 조금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